So, here's the big news. 6 VOD launchers just pulled out of South Korea. Now, China's Global Times is already smirking, basically asking Seoul, are you really going to bear the political burden for a system that can be packed up and gone overnight? And look, let's be real, South Korea wasn't exactly thrilled about the withdrawal.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se are US assets, their house, their rules, right? But here's the twist China didn't see coming. South Korea had a backup plan. South Korea is one of the very few nations on Earth capable of building its own independent, multi-layered missile defense. We're talking about the LSAM with an interception altitude of 40 kilometers to 60 kilometers. It's a perfect homegrown substitute for DOD, while the original goal was full deployment by 2029. The testing went so smoothly that they fast-tracked the whole thing by 4 years. Deployment actually started in late 2025. And thanks to this recent DOD exit acting as a catalyst, there's massive momentum now to speed up LSAM-2, which can hit targets at altitudes over 100 kilometers. The irony. This is actually a nightmare for China and even Europe. China can't say a word about South Korea developing its own sovereign defense system. Their own mockery basically lit a fire under Seoul to get it done faster. Meanwhile, NATO is sweating as US DOD batteries get redistributed to the Middle East. NATO realized that their defense assets could be moved at any time to the problem. Unlike South Korea, NATO doesn't have its own indigenous high-altitude defense system. They are wide open. Unless, of course, they start looking at buying some LSAMs from Korea. 최근 성주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6기가 오산 기지로 이동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요격 미사일 약 48발이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안보 전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발사대와 지상 지원 장비 일부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사드 체계의 핵심이자 눈에 해당하는 TPY-2 고해상도 X밴드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는 성주 기지에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은 한반도에 남겨두되 적의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창만 급한 불이 떨어진 중동 지역으로 차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전략적 유연성이 단순한 군사 교리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현실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 한반도에만 붙박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 지구적 전략과 다급한 안보 수요에 따라 언제든 타정구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에 현재 중국은 즉각 이를 비판하면서 한국에 대한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재밌는 건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이 중국에게 좋기는커녕 더 큰 위기가 되고 한국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속에 과연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우선 핵심 자산인 주한미군 사드에까지 손을 댄 이유는 2026년 3월 현재 중동의 전황이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쏟아부으면서 현지에 배치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는 말 그대로 바닥을 드러내는데요.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미군 방공망 장비 자체가 직접 터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집중포화 공격에 미군의 방공망이 뚫리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3월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는 이란이 쏜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에 의해 4천억짜리 TPY-2 레이더가 완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레이더가 있던 자리에 대형 분화구와 함께 뼈대만 남은 잔해가 포착되었죠. UAE 알루아이스 및 알세다르 기지 피격 당시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UAE 내 사드 기지 피격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위성 분석에서도 레이더 보관 텐트와 주변 핵심 인프라가 맹렬히 불타고 파괴된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레이더 본체까지 작살나는지는 몰라도 일단 하드킬 당해서 운용 불가능한 건 팩트입니다. 같은 시기 카테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 역시 피격당했는데 이란 정밀 타격으로 중동 조기영보 셔틀이던 1조 7천억짜리 FPS-132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연결해주던 중추신경이 끊긴 거나 다름없죠. 이 같은 피해는 이란의 전술이 꽤 치밀했던 증거인데요. 수백 대의 저가형 샤이드 드론을 날려 미군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강제로 소진시키는 포화 공격을 감행한 후 방어망이 헐거워진 틈을 타서 오차 범위가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최신형 정밀 탄도 미사일을 방공기지에 꽂아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단 8기 남짓 존재하는 희귀 전략 자산인 사드 레이더가 파괴되면서 미군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방어망 전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고 이걸 급하게 메워야 하는데 당장 준비 태세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주한미군 거라 그거라도 급하게 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당연히 국내에서는 안보 공백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뭐 눈은 남겨놔서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탐지할 수는 있다곤 하는데 정작 날아오는 미사일을 부숴버릴 방패가 사라진 건데요. 한마디로 반쪽짜리 방어망이 된 거죠. 예비탄이 있다고 하지만 초단위로 생사가 갈리는 실전 상황에서 상층, 하층, 다층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건 팩트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뭐 이것저것 채취하고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신뢰가 깨졌다는 건데요. 주한미군 전력이 결국 미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이랑 지들 우선순위에 따라 언제든 한반도를 떠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제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나중에 한반도에서 정쟁 같은 유사 상황이 터졌을 때 대만이나 중동에 더 급한 물이 떨어지면 미군 전력이 그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의 공포였던 시나리오가 이제는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공포가 돼버린 거죠. 요때 이 틈을 타서 중국 관영 매체랑 어용 전문가들이 아주 신나서 비판이랑 조롱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중국의 저명한 군수 전문가 송중핑은 중동에 배치된 최첨단 사드 시스템이 정작 미군 자신의 기지조차 이란의 미사일로부터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한국의 자산을 급히 빼가야만 했다며 이는 사드의 전장 효용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전 세계에 입증한 꼴이라고 비아냥거리는데요. 사실 중국이 진짜 노리는 건 한미동맹 이간질이겠죠. 근데 얘네가 던지는 질문이 꽤 날카롭습니다. 사드가 중동에서 미군도 못 지키는데 진짜 위기 때 니네 한국을 지켜줄 것 같냐? 언제든 하루아침에 짐 싸서 나갈 수 있는 미군 무기 때문에 한국은 왜 그 고생하며 경제 보복이랑 정치적 부담을 다 떠안았냐? 라고 말이죠. 뼈맞긴 했는데 결국 중국은 미국 믿지 말라는 식으로 한미동맹 틈새를 벌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 중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너희를 믿겠냐?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미군 자산 하나 빠졌다고 중국이 비웃고 안보 구멍 났다고 난리치는데 정작 한국 정부랑 군수 내부는 겁나 단호합니다. 대공 방어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 뿜뿜하는 중인데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죠. 바로 한국형 사드 LSM 덕분입니다. 사드가 고도 40에서 150km 상층 방어하는 중추적인 방패인 건 맞지만 우리 군은 이미 옛날부터 미국 사드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방어하려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 LSM 개발에 사활을 걸었거든요. 결국 개발까지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제 전력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LSM은 고도 40에서 60km급에서 적 미사일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사드가 맞던 고도 40km 이상 영역을 완벽하게 분담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번에 사드 반출돼서 생긴 틈새 LSM이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조롱하든 말든 우리 방어망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게 결론이죠. LSM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도 중국에겐 짜증나는 소식인데 사실 더 큰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어 중국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중인데 이는 최근 한국이 LSM 실전 배치를 무려 4년이나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LSM은 2024년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20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2020년대 후반에나 천천히 배치될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느긋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미군 사드가 중동으로 차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자 우리 군과 방산업계는 즉시 풀악셀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일정 다 제끼고 파격적으로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긴급 전력화가 시작되었는데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가 옛날 같으면 미군 자산 빠졌을 때 그럼 패트리어트라도 더 깔아달라 라고 미국에게 애걸했겠지만 이번엔 안 그랬단 것이죠. 사드가 떠난 고도 방어구역을 우리 기술로 만든 LSM이 직접 대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 실제로 포대가 인도되어 작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초로 현재 배치 즉시 운용될 수 있도록 인력 교육과 기지정비 등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안보 종속 시대를 끝내고 진짜 안보 주권을 챙기고 있는 건데 중국은 미군 자산인 사드에 발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게 된 자충수에 걸린 거죠. 일각에선 LSM 조기 배치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처맞는 말. 이 조기 배치가 무모한 도박이 아닌 이유는 압도적인 신뢰성에 있는데 최근 실전 요격을 통해 수출 시장을 휩쓸고 있는 MSM2의 100% 가까운 요격 성공률과 교전 데이터가 LSM의 알고리즘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데요. 오히려 군 내부에서는 범용으로 설계된 미군의 사드보다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좁은 중심,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특유 궤적에 완벽히 최적화된 LSM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는 찬사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사드 빠지고 LSM 들어온다니 그게 사드급이 되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뼈대는 비슷하더라도 알맹이는 최근에 만든 엘셈이 90년대 기술인 사드를 뺨 때리는 수준입니다. 우선 공통점은 두 체계 모두 그냥 들이받아서 박살낸다는 데에 있는데요. 둘 다 적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하강 단계에서 운동에너지로 직접 들이받아버리는 직격 파괴 방식이죠. 여기에 둘 다 A사 레이더를 쓰긴 하는데 그 소자가 약간 다릅니다. 사드는 90년대 기술인 구형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하지만 엘셈은 차세대 소자인 지라갈륨을 탑재했습니다. 지라갈륨이 전력 밀도나 열 전도율이 훨씬 좋아서 레이더 모듈은 작아지는데 빔은 훨씬 더 강력하죠. 덕분에 먼 거리에서도 스텔스기나 공할 만한 소형 탄도탄까지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 40km를 넘어가면 공기가 없어서 날개가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에 가스 뿜어서 궤도를 트는 닥스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엘셈은 사드와 달리 이걸 최신형 고체 연료 기반으로 국산화해서 박아넣었죠. 북한과 이란 애들 주특기인 변칙기동도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대가리 깨버릴 수 있는 민첩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사드는 오직 우주에서 떨어지는 탄도탄 요격에만 몰빵한 전용기인데요. 그러나 엘셈은 레이더 하나로 탄도탄과 적 항공기를 동시에 추적합니다. 그러고는 각각 전용 유도탄을 알아서 할당해서 쏴버리죠. 이건 엘셈의 신호처리 속도와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가 사드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미사일의 눈인 시커 기술도 차이가 나는데요. 엘셈은 고해상도 적외선 시커는 기본이고 우리나라 산악 지형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열 신호 간섭을 다 걸러버리는 독자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섞어 쏘는 가짜 미사일이랑 진짜 핵탄두를 정확히 구별해내는 능력이 미쳤죠. 그러나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에 맞춰진 물건이라 우리 전장 환경에선 좀 둔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드의 적외선 시커는 대기권 밖의 깨끗한 우주 공간에선 잘 보일지 몰라도 습도 높고 산악 지형이 복잡한 한반도의 저고도 환경에선 열 잡음을 처리하는 능력이 엘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미국산 대형차가 좁은 한국 골목길에서 버벅거리는 꼴입니다. 여기에 운용 효율도 문제겠죠. 사드는 레이더 전파 각도나 배치 위치에 제약이 많아서 성주 같은 특정 기지에 박혀 있어야 하지만 엘셈은 우리가 직접 만든 만큼 우리 입맛대로 전국 어디든 기동하며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사드는 고장나면 부품 하나하나 미국 눈치 보며 기다려야 하지만 엘셈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며 업그레이드도 우리 마음대로죠. 한편 이렇게 한국이 엘셈으로 위기를 잘 넘기고 있는데 정작 지금 유럽의 분위기는 완전 곱창났습니다. 이번 주한미군 사드 차출 사건이 나토 애들에게는 진짜 뼈아픈 경중이 됐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미군에 추첨된 자산이 한번 우리 영토에 배치되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벌어진 사드 이동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맹의 감정보다 우선하며 미군의 방패는 미국의 실익에 따라 언제든 중동이나 인도 태평양으로 짐 쌀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각인시킨 것이죠. 특히 미국이 노골적으로 방위 분담금을 압박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보 우산도 없다는 기조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 이에 화들짝 놀란 폴란드와 독일 등은 자치적인 국방비를 GDP 4%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미친듯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서방 세계 특히 유럽의 다국적 방어망에는 사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무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군의 방공망을 제외하고 서방의 방공 시스템을 고도별로 뜯어보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고도 150km 이상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있는 미군이 세워둔 이지스 어슈어가 있고 독일이 최근 이스라엘제 에로3를 사오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이 방공망은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전인 완전한 우주 공간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들어와 공기 저항을 받기 시작하면 이 비싼 요격체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죠. 하층 방어인 고도 40km 이하의 미국제 패트리어트3나 유럽산 샘티가 깔려 있습니다만 정미사일이 이토록 낮은 고도까지 내려와서 터지면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핵탄두나 생화학 무기의 파편이 도심 지상으로 쏟아져 막대한 2차 피해를 낳습니다. 실제로 UAE 두바이의 많은 시설들도 파편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나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사드가 빠진 구간 고도 40에서 100km인데요.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며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받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사드는 대기권 안팎을 넘어들며 이 까다로운 종말 단계 상층부를 혼자서 전담 커버하는 나토 유일 체계입니다. 유럽이 자랑하는 차세대 샘티 NG조차 요격 고도가 60km 미치로 사드의 체급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죠. 그럼 왜 유럽은 사드 같은 무기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냉전 종식 후 평화에 취해 국방비를 삭감하며 기술 개발을 등한시한 채 미군의 우산 아래 달콤한 안보 무임 승차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일과 이탈리아 등이 미지를 공동 개발하려다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로 백기를 든 뼈아픈 실패의 역사도 있죠.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현재 미국이 이란에 의해 중동으로 자산 재배치를 고려하자 이제야 허둥지둥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사드를 안 팔거나 언제든 빼가버리고 자체 개발할 기술력과 시간은 부족한 유럽에
딜레마. 이 완벽한 타이밍에 한국의 엘셈이 유럽 방산 시장에 구세주로 등판하며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는 차세대 영공방어 핵심 자산으로 엘셈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생산 시설을 유럽 현지로 이전해달라는 구체적인 조건까지 내걸며 패트리어트의 부족한 고도를 엘셈으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나토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방산 전시회에서는 엘셈이 유럽 현지의 요구에 맞춰 가장 신속하게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어필되면서 유럽군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럽이 엘셈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사드급의 고고도 방어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훨씬 개방적입니다. 게다가 유럽제 무기들의 더딘 개발 속도나 10년이 넘게 걸리는 패트리어트의 대결과 달리 한국은 천궁2를 통해 중동에서 이미 칼같은 납기를 준수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죠.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통합 방공망인 스카이실드의 텅 빈 허리를 완벽하게 메워줄 유일한 퍼즐 조각이 한국형 방공체계인 셈입니다. 특히 엘셈이 한국형 사드라면 현재 개발 중인 엘셈2는 글로벌 방공망의 패러다임을 바꿀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요격 고도를 100km에서 150km까지 끌어올려 사드와 이스라엘 에로3 사이에 빈 공간을 완벽히 메워버린 것은 물론 그 핵심에는 극초음속 활공체 요격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술도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킨잘이나 북한의 최신 미사일 등 극초음속 무기들은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한 뒤 고도 30에서 70km의 성층권에서 마치 서핑하듯 상하 좌우로 꿈틀대며 변칙 기동을 하는데요. 기존 사드조차 궤적을 예측하기 힘든 이 까다로운 활공 구간에서 적 미사일을 먼저 때려잡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킬러가 바로 엘셈2입니다. 날개 제어와 가스 분사를 동시에 활용해 극도로 희박한 공기 속에서도 미친듯이 회피 기동하는 적 미사일을 악착같이 쫓아가 들이받는 이 기술은 현재 미국조차도 개발하지 못한 초격차 기술로 한국이 유도미사일 부분에서 세계 최고임을 입증하고 있죠. 엘셈2가 전력화되면 요격 고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져 기존 대비 방어 면적이 3-4배 이상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사드 3-4개 포대가 헐떡이며 지킬 면적을 단 1-2개 포대로 여유있게 방어하는 엄청난 가성비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심리적 우위, 실패 시 아래 단계에서 다시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의 완성, 그리고 압도적인 경제성까지 전 세계가 한국형 공중방어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엘셈의 최대 장점, 셈 그리고 쌈. MSAM's performance in the Middle East is a huge testament to South Korea's mastery of cold launch technology. While this tech offers plenty of advantages, it's also incredibly risky. The timing between the missile ejection, mid-air ignition, and the firing of side thrusters has to be perfect. If even one of those fails, you're looking at serious friendly fire or civilian casualties. It's a double-edged sword that we've seen go wrong plenty of times with systems like the S-300. However, Korea has proven they've perfected it with the M-SAM, and that same expertise is now being applied to their monster missile, the Hyunmoo 5. Even though the Hyunmoo 5 weighs about 40 tons, putting it in the same weight class as a US ICBM, it still utilizes a cold launch system. This not only ensures stealth and launcher stability, but also makes it perfectly compatible for SLBM use. South Korea has achieved all of this independently and has already validated the technology through real-world combat scenarios abroad.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향해 천궁2 세 번째 포대를 제발 빨리 달라고 긴급 요청을 하면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시스템이 다 깔리기도 전에 미사일 알맹이부터 수송기에 싣고 날아가는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최근 중동에서는 이란발 미사일 공격의 공포 속에서 천궁2가 무려 96%라는 경이로운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기록하며 초대박을 터뜨렸는데 수십 발의 불덩이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산 요격체계가 완벽한 방패 역할을 해내자 UAE 정부는 말 그대로 감격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납길이 한참 남은 세 번째 포대를 당장 보내달라는 파격적인 조기도입 요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오늘 한국이 보여준 진짜 로켓 배송 그리고 천궁의 세 번째 포대 속 숨겨진 대반전들 그리고 결국 천궁과 천무로 이어지는 한국 미사일의 정신나간 기술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최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K 로켓 배송의 실체였습니다. 지난 3월 대한민국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에는 육중한 UAE 공군 소속 C-17 대형 수송기가 긴급히 내려앉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450억 원어치에 달하는 천궁2 요격 미사일 예비탄 30여 발이 쉴 새 없이 실렸습니다. 발사대와 통제소 같은 시스템 전체가 현지에 깔리기도 전에 당장 쓸 로켓부터 앞당겨 쏴주는 진정한 의미의 로켓 배송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광경을 지켜본 방산 강국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주문했다면 서류 작업과 생산 대기에만 수년이 걸렸을 텐데 한국은 계약국의 방공망이 뚫릴 위기에 처하자 즉시 전력감을 바로 쏴주는 압도적인
이례적인 클래스를 보여준 것이죠. 이에 UA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후기로 별점 5개를 남기면서 이게 진짜 피를 나눈 친구다 라며 오열에 가까운 벅찬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갑 열리는 소리 들린다. 한국과 UAE의 관계가 무기를 파는 상해를 넘어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진정한 혈맹으로도 자리 잡은 것인데, 세 번째 포대 역시 조만간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라 주변국들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송이 빨랐기 때문에 UAE가 감격한 것이 아닌데요. 전쟁터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한국산 무기가 왜 실패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기술적 신뢰가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 신뢰의 이면에는 연구실의 데이터가 아닌 피땀으로 읽어낸 생생한 현장의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탄체만 덜렁 보낸 것이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통제하고 보수할 민간 방산업체 파견직 전문가들까지 급파했습니다. 당장 국내에서는 이 위험 지역 파견을 두고 분분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명의 오가는 실전 상황에 민간인을 밀어넣느냐, 철수 권고가 내려진 지역에 목숨을 건 파견을 강요하는 것은 질책받아 마땅하다는 거센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 방산업계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을 넘어 파견 인력의 생명권까지 책임져야 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무게감을 직시하게 했죠. 현재 UAE 현지에서는 LIG 넥스원 40명, 하나 측 20명, 그리고 긴급 요청으로 급파된 6명까지 총 60여 명의 정예 기술진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들 모두가 회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파견을 결정한 자발적 참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엔지니어로서의 소명의식이 현장의 위험을 무릅쓰게 한 원동력이었죠. 정부와 기업 역시 이들의 결단에 화답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며 실시간 전황 분석에 기반한 세이프존을 구축하고 군 수준의 방호대책과 비상철수 매뉴얼을 수립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 뜨거운 헌신의 이면에는 차가울 정도로 정교한 반전도 숨어있는데요. 군사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기술진이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다름 아닌 중동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이란 미사일의 변칙적인 궤적, 기만체의 산란 방식, 사막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노이즈 등은 지구상 수조 원의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1급 기밀이자 생생한 피드백인 것이죠. 한국의 파견진들은 현장에서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하며 소프트웨어를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데이터 파밍 덕에 연구실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 없는 이 현장의 변수들은 실제로 한국 방산의 기술적 완성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 방산의 기술적 정수이자 가장 가혹한 시험대였던 콜드런칭 기술의 완벽한 입증은 이번 실전 데이터 확보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실이었습니다. 천궁2가 채택한 콜드런칭은 미사일을 발사대 안에서 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허공 수십 미터 위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에 불을 붙이는 극도로 까다로운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발사대를 보호하고 360도 전방향으로 즉각 교전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공포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출 장치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공중 점화가 0.1초라도 늦어지면 수백 킬로그램의 폭발물을 품은 미사일이 그대로 발사대 위로 수직 낙하해 아군을 날려버리는 끔찍한 자폭쇼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더욱이 공중에 뜬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몸을 트는 찰나의 순간 측추력기 타이밍이 어긋나면 자칫 민간구역으로 날아가 엉뚱한 곳을 폭격할 수도 있는 고위험 기술입니다. 여기에 UAE와 같은 중동의 기후와 지형은 콜드런칭에게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는데요. 기온이 50도를 훌쩍 넘어가면 사출을 담당하는 가스의 팽창 속도가 미쳐 날뛰어 미사일을 밀어올리는 힘을 정밀하게 조절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래폭풍이 몰아쳐 미세먼지가 피스톤 틈새에 끼기라도 하면 마찰력이 급변하여 미사일이 튀어오르는 속도가 달라지고 결국 점화 타이밍이 처참하게 꼬여버리죠. 실제로 이 콜드런칭의 원조국이라 자부하는 러시아의 굴욕적인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러시아제 최강의 방공망이라 불리던 S-300은 알제리 베샤르주의 펄펄 끓는 사막에서 훈련 도중 엔진이 켜지지 않아 발사대 아래로 수직 추락하며 장비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이란 데슈테 케비르 사막에서도 이 시스템을 운용하다가 공중 자세 제어에 실패해 허공에서 덤블링을 하며 밥 먹듯이 터져나가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사막 기후는 콜드런칭 시스템의 무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 한계를 지독한 집념과 기술력으로 박살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개발진은 사막의 환경을 그대로 모사한 거대한 환경 챔버 속에서 수만 번에 달하는 가혹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온도 변화에 따른 가스 압력을 0.001초 단위로 계산해내는 최신 디지털 센서와 고성능 온습도 보정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는 경이로웠는데 중동의 가장 뜨거운 열기와 끈적한 습도, 휘몰아치는 모래먼지 속에서도 천궁2는 무려 60여 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며 단 한 번의 사출 실패나 추락 없이 완벽한 콜드런칭에 성공하였죠. 러시아의 원조 기술마저 사막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한국의
한국의 기술력은 그 지옥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요격 미사일인 천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반전인데요. 사막에서 증명한 콜드런치 무결점 사출의 노하우는 대한민국 궁극의 무기 현무5와 SLBM으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최근 실전 배치를 끝낸 괴물 미사일 현무5 등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바로 현무5가 콜드런칭을 수행할 때 보여주는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니트맨과 맞먹는 중량을 가진 미사일을 오직 가스의 힘만으로 공중으로 툭 던져 올리는데요. 이 짓을 왜 굳이 하느냐고 묻는다면 천무5는 워낙 그 파괴력과 화염이 거대해서 발사관 안에서 한 런칭으로 무릎붙이며 특수 제작된 발사대 차체 자체가 녹아내리거나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밀성이 핵심인 탄도미사일에서 지상 이동식 발사대의 경우 한 런칭은 주변의 흙먼지를 거대하게 일으켜 먼지 기둥을 만드는데요. 반면 콜드런칭은 공중에서 점화함으로 지면의 먼지 비산이 훨씬 적어 위치가 쉽게 탄로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은밀성이 압도적이다. 초거대 미사일 운용을 위해 콜드런칭은 선택이 아닌 무조건적인 필수 조건이었고 천국에서 얻은 무결점 사출 데이터가 이 괴물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닷속에서 쏘아올리는 현무,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SLBM에서 콜드런칭은 무기체계의 핵심이자 잠수함의 생존 그 자체인데요. 좁고 밀폐된 바닷속 잠수함 수직 발사관에서 로켓 엔진에 바로 한 런칭 방식으로 불을 붙인다는 것은 잠수함 승조원 전원이 자폭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화염과 가스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잠수함이 통째로 터져버리기 때문이죠. 미사일을 물밖 공중으로 조용히 밀어올린 뒤 수면 위에서 엔진을 켜는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이 기술 역시 천공에 성공적인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이 SLBM을 탑재한 우리 해군의 자랑 도산 안창호함이 하와이근의 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진출하며 그 압도적인 위용을 과시한 것은 한국형 콜드런칭 기술이 이제 땅과 하늘을 넘어 심해까지 완벽히 장악했음을 의미하죠. 결론적으로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UAE의 방어전은 글로벌 무기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인데요. 이제 한국의 방산 제품은 단순히 서방제 무기보다 가성비가 좋고 납기가 빠른 무기라는 수식어를 벗어 던지게 된 것인데 이번 실전을 통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율이 높으며 실전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라는 사실이 전 세계의 눈앞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성비 아닌 강성능, 이것은 기존의 방산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지금까지 중동과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가 미국이나 유럽, 중국, 러시아의 화려한 카탈로그 수치와 팜플렛의 껍데기만 보고 엄청난 국부를 쏟아부어 무기를 샀다가 막상 실전에서 먹통이 되어 뼈저리게 된통당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진짜 달랐죠. 팜플렛의 활자가 아니라 중동의 밤하늘에서 날아가는 화염으로 증명했고 기술진의 피땀 어린 실전 데이터로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팜플렛 무기는 가고 실전 무기의 시대가 온 상황에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K방산,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다. 오늘 한 줄평, 로켓 배송 특, 진짜 로켓임.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it's temporarily waiving a centuries-old shipping law called the Jones Act. The effort is aimed at lowering fuel prices and easing supply issues. What they're trying to do here is allow foreign tankers in to help supply refineries on the East Coast with oil and fuel from the Gulf Coast. It's really about freeing up those shipping lanes. 여기서 실제로 배를 몇 척이나 만드나요? 여기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는 1년에 1척에서 1.5척을 인도합니다. 반면 한국에 있는 저희 조선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척을 인도하죠. 뭐라고요? 1년에 한 척 대 일주일에 한 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을 구하기 위해 배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미 특수부대에 의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의 전격적인 체포, 그리고 이어진 이란 본토에 대한 미 공군의 정밀 공습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독재 정권을 타도하거나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작전으로만 보신다면 이번 전쟁의 진짜 몸통을 놓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공습의 진짜 핵심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느슨해졌던 에너지 패권의 통제권을 완전히 탈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중동과 남미라는 세계 최대의 자원축을 동시에 장악하여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숨통을 죄려는 신해양 봉쇄 전략의 거대한 서막인 것이죠.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단순히 승리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의 결정권을 독점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해상 에너지 수송로, 즉 슬록을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서 에너지는 단순히 불을 밝히거나 기계를 돌리는 자원이 아닌 극의 곧
돈이고 군사력인데요. 에너지를 잡겠다는 건 전 세계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주무르는 경제의 신이 든다는 거고 중국 공장 엔진을 언제든 꺼버릴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손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중국에게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생명줄인데요. 전쟁 직전까지의 통계를 보면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20%를 이란에 그리고 전략적 우회 수입을 포함한 약 10% 내외를 베네수엘라에 의존해왔습니다. 합치면 중국 전체 에너지 수입의 30%가 이 두 나라에 몰빵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미국이 여기에 물리적으로 타격하고 바다를 막아버린 건 사실상 중국 산업 가동률의 4분의 1을 인질로 잡았다는 뜻이죠. 이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온 1대1로 기획을 해상에서 완전히 분쇄하고 에너지 안보의 주도권을 다시 100% 미 달러와 패권, 즉 페트로달러 시스템 아래로 귀속시키려는 고도의 지정학적 포석이죠.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는 미국의 전략에는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내부의 심각한 조선업 파산 상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전쟁의 최종적 승패는 미사일의 탄두 숫자가 아닌 그 에너지를 실어나를 선박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초중진류와 이란의 천연가스를 손에 넣었다 해도 이를 자국 영토나 동맹국으로 실어나를 LNG선과 유조선이 없다면 그 자원은 그저 땅속에 묻힌 돌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현재의 미국은 이 거대한 물동량을 감당할 선박을 직접 건조할 능력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1920년대에 지정되어 무려 100년이 넘은 존슨법은 미국 항구 간의 운송을 반드시 미국산 배로만 하게 강제해왔지만 역설적으로 이 법은 미국 조선업을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며 경쟁력을 완전히 앗아갔죠. 미국이 1940년대 수준의 낙후된 설비로 연명하는 동안 중국은 지난 20년간 국가 주도의 조선 굴기를 통해 전세계 바다의 지배권을 잠식해왔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 격차는 더욱 충격적인데요. 중국은 현재 전세계 상업용 조선 시장의 약 4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점유율은 놀랍게도 0.5% 미만입니다. 소수점 단위의 점유율, 이것이 오늘날 미국 조선업의 현 주소인 것이죠. 중국은 현재 75개 이상의 거대 상업용 조선 시설을 가동 중이며 특히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초대형 드라이도크만 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형 화물선을 제대로 만들 조선소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더 무서운 사실은 중국의 조선소가 군함과 상선을 한 곳에서 동시에 만드는 민군 융합 혼합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상업용 배를 팔아 번 돈으로 군함 건조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교활한 선순환 구조를 갖췄죠. 만약 전쟁 중 배가 파손된다면 중국은 50개의 도크를 풀가동해 수리하거나 새 배를 찍어낼 수 있지만 미국은 상업 조선 기반이 무너진 탓에 몇 안 되는 군용 조선소의 순번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차이는 실전에서 곧바로 물류 마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에너지 밸브를 잠그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국산 LNG선이 없어 확보한 에너지를 적시에 배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압도적인 상선단을 활용해 미국의 봉쇄망을 유유유해하고 있죠. 특히 미 정부 당국은 중국이 찍어내는 연간 1000척의 상선들조차 순수한 화물선이 아닌 전시 상황에서 즉각 원격 제어되는 거대 자폭 선박이나 컨테이너 속에 미사일 발사대를 숨긴 무장 상선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000척의 화물선이 어느 순간 1000척의 미사일 기지로 돌변해 미 해군의 항로를 물리적으로 지어버리는 시나리오, 이것이 미국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바다 위의 트로이 목마이죠. 결국 미 행정부는 자존심을 꺾고 결단을 내렸는데요. 지난 3월 19일 존스법을 60일간 유예하겠다는 충격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조선업에 대한 사망 진단서이자 동맹국인 한국에 보내는 간절한 SOS인 셈인데 우리 배로는 물동량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한국의 기술과 배를 빌려 쓰겠다는 공식적인 항복 선언인 것이죠. 이에 멕시코만 LNG 터미널에서 대기하던 한국 건조 LNG선들이 뉴 잉글랜드 지역 항구로 입항하기 시작했고 또 미국 정부가 방출하기 시작한 1억 7,2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운송하기 위해 그동안 연안 운송이 금지됐던 한국산 대형 원유 운반선들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배가 없다면 미국은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산업과 민생이 마비되는 전략적 패배를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최근 미국 CBS의 간판 프로그램 60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이란 미국 전쟁의 승부처는 미사일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물류 보건역에 있으며 미국의 유일한 구원자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베네수엘라 파견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피로도가 쌓인 미국 군함들은 고치고 싶어도 버지니아주 노폭 주선소의 대기줄이 너무 길어 평균 18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충격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선소 가동률은 이미 120%를 넘겼고 숙련공은 턱없이 부족하죠. 적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수리 병목 현상이 미 해군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정의 빠른 복귀가 생존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화려하게 등판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과의 MSRA를 체결한 한국의 조선 빅3와 중견 조선사들이 실질적인 미 군함
군함 수리를 주도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약 4만 톤 군수지원함 USNS 앨런 세퍼드를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에서 약 4개월간 오버홀을 마치고 2026년 1월 7일 성공적으로 출항에 성공했으며 USNS 세사르 차베스함도 1월 19일부터 수리에 착수 후에 현재 막바지 공정을 거쳐 미 해군에 재인도될 예정입니다. 하나오션은 미 해군 보급선 USNS 윌 로저스를 이미 작년에 대규모 정비를 마치고 3배나 다름없다는 찬사를 받으며 복귀시켰고 현재 총 5척 이상의 MRO 계약을 확보하며 가장 공격적으로 미 군함을 굳히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역시 미 해군 아멜리아 이어하트함을 지난 1월 12일 입항시켜 현재 2배 엔진, 선체, 전기 시스템 등 100여 개의 항목에 대한 정밀 수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미국 노퍽이나 펄하버 조선소가 80년 전 구식 공법으로 쩔쩔맬 때 하나와 현대 등은 자사가 보유한 스마트 조선 기술로 미국 조선소가 엔진 하나를 교체할 시간에 함정의 주요 구획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모듈형 긴급 수리를 성공시켰는데요. 또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파견된 한국의 기술진은 1940년대 구식 설비를 21세기형의 자동화 기지로 탈바꿈시키며 전장 복귀 시간을 무려 70%나 단축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고쳐주는 수준이 아닌 미군 전력의 가동률을 서너 배 높여줌으로써 부족한 함정 숫자를 기술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전략적 마법인 것이죠. 결국 한미 관계는 과거의 일방적 군사 보호 관계를 넘어 한국의 산업 능력이 미국의 패권을 물리적으로 지탱하는 상호 생존적 가치 사슬로 진화한 것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법을 유예해준 진짜 속내가 한국 조선업의 핵심 DNA를 미국 본토로 강제 이식하려는 조선판 반도체법의 준비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한국의 핵심 엔지니어와 공급망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영구히 귀숙시키고 결국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자족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죠. 일각에서 제기한 대로 기술만 뺏기고 버려질 사냥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 결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조선업은 도면 몇 장으로 훔칠 수 있는 산업이 아닌데요. 거제와 울산에 구축한 세계 최대의 도크 위에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숙련공들의 암묵지는 단기간에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 건조는 수만 개의 부품이 거친 바다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우리 과거를 배우는 동안 우리는 이미 자율운항 AI 선박과 탄소 제로 수소 추진선으로 세대를 건너뛰는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고비용 구조와 제조업 기피 현상은 한국 조선업의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경제 논리가 돌아오면 전세계 선주들은 미국의 비싼 배가 아닌 한국의 정밀하고 경제적인 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미국 내 공장은 결국 특수한 안보 목적에 국한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역설적이게 우리가 미국 내 MRO 거점을 쥐게 된다는 것은 미 해군의 전력 유지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부품과 기술진 없이는 미국의 항모와 잠수함이 단 한 척도 바다로 나갈 수 없는 구조. 이것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강력한 산업적 억제력이죠. 결론적으로 80년 전 미국의 군함이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했듯 이제 한국의 거대한 도크 위에서 탄생한 강철 선단이 미국의 해상패권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강력한 국력 그 자체가 된 것이죠. 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의 미사일일지 몰라도 그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조선의 용접성과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미국이 한국 현장 시스템은 따라해도 한국 김씨 업무 노하우는 못 따라한다. 작업이 되냐고! 왜 작업이 안 돼? 지금 아침부터 씨발 맞냐고 지금! 아침 돼지고 있잖아. 뭐 하고 있는데요? 작업이 되고 있냐고! 안 되잖아! 왜 안 돼? 지금 놀고 있잖아. 되고 있는 거라 이게! 그래. 되고 있는 거라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니 씨발 지금 몇 시인데! 너가지 마 임마. 임마라 이 씨새끼가 막! 뭐라고? 죽이 불러봐! 죽이라. 아 죽여. 야. 이 씨발 새끼들 또 안 하고 있겠잖아. 뭐란다 이 씨새끼가 막! 먹고 있었잖아. 안 본다고! 죽을래니! 죽여봐. 아빠 비비는 것도 씨발 한두 번 해야지 임마! 뭐서 집어? 장난해요! 뭐든 장난해. 어? 뭐든 장난해요 그거. 11시부터 씨발 기다리고 있잖아요! 몇 시인데? 몇 시부터? 야 11시 20분인데 11시 반에 봤다 왜 갔어? 1시에 올라왔어. 11시 반에 문 나가지고 40명 가면 이때까지 기다리니까 이건 나